네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대기업 부장인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죠. 5년의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하며 빈털터리였던 그 남자를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선 그가 폭풍우 치던 밤 제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가난한 촌뜨기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재벌집 딸을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 손을 꺾으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와 제 딸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저 같은 식중이는 폭풍우 속에서 금방 죽어버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그의 부장 자리는 공중분해되었고 살던 아파트는 차압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절규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안온한 행복을 위해 오늘 사연의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이야기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고 밤을 찢어버릴 듯한 광란의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세찬 바람이 호화로운 아파트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냉기보다 더 저를 옥죄는 것은 바로 이것이를 가득 메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티셔츠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안 청소와 열이 펄펄 끓는 어린 딸을 돌보느라 머리는 엉망진창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지난 5년간 제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 강민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은 채 붉은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네모 반듯하게 인쇄된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할 시간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내일 아침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5년의 청춘. 그가 낡은 중고차 한 대로 영업을 뛰던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를 지금의 부장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을 쥐고 상류층의 화려한 옷을 걸치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딸애는 위층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서류는 대체 뭐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잘 지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아주 치가 떨리게 창피했어. 당신 꼴 좀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부장 아내 같은 구석이 있냐고. 파티에 데려갈 때마다 그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 때문에 파트너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한테는 학벌 좋고 배경 좋은 나를 사장 자리까지 밀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길을 막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난뱅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이 집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저 운 좋게 금덩이를 문 시골 출신의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기꺼이 뒤집어 쓴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배려가 그의 오만함을 양심마저 집어삼킬 정도로 키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다 맞다. 이 집에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들여서 6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가난한 주제에 애도 제대로 못 낳아서 맨날 골골대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병원비만 얼마나 깨먹었는지 아니? 유라 좀 봐라. 걔는 재벌집 딸이야. 지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임신 중이라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줬어. 너 같은 건 평생 벌어도 그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사. 똑똑하면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아들을 임신한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과 한패가 되어 저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인내, 밤새워 그를 기다리던 밤들,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이 결국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시나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은 제가 가난한 식충이라고 하셨죠. 그럼 민준 씨가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감옥 갈 뻔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와 그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어머님이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똥오줌 받아내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며 간호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제 그가 겨우 부장 자리 하나 꿰차니까 부잣집 딸 데려오려고 저를 이렇게 내쫓으세요? 천벌 받을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닥치지 못해? 너 같은 총구석 청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다 쓰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겠지? 어디서 생색이야? 이 아파트가 네 돈으로 산 거냐? 저 밖에 있는 외제차가 내 거냐? 내 아들의 그 번듯한 부장 자리가 네 덕이냐고. 다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이거나 받고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 제 가슴에 쳐박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으로 강민준을 쏘아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제 오른손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제 하얀 피부 위로 금세 붉은 멍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곱게 구슬릴 때 듣기 싫으면 험한 꼴 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지. 내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낯짝 1분 1초도 더 보기 싫다고.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알아들어? 당장 도장 찍어. 그럼 내 그거지 같은 청춘값으로 3천만 원 던져줄 테니까. 안 찍으면 너랑 내 그 병든 딸년 다리 밑에서 굴러다닐 준비나 해. 이 서울 바닥에서 네가 설거지 자리 하나 못 구하게 만들 힘 나한테 충분히 있어.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그의 말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제 손을 내려다 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리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그에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망상에 가까운 자만심이 그를 배은망덕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네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대기업 부장인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죠. 5년의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하며 빈털터리였던 그 남자를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선 그가 폭풍우 치던 밤 제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가난한 촌뜨기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재벌집 딸을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 손을 꺾으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와 제 딸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저 같은 식충이는 폭풍우 속에서 금방 죽어버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그의 부장 자리는 공중분해되었고 살던 아파트는 차압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절규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안온한 행복을 위해 오늘 사연의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이야기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고 밤을 찢어버릴 듯한 광란의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세찬 바람이 호화로운 아파트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냉기보다 더 저를 옥죄는 것은 바로 이것이를 가득 메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티셔츠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안 청소와 열이 펄펄 끓는 어린 딸을 돌보느라 머리는 엉망진창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지난 5년간 제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 강민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은 채 붉은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네모 반듯하게 인쇄된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할 시간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내일 아침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5년의 청춘. 그가 낡은 중고차 한 대로 영업을 뛰던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를 지금의 부장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을 쥐고 상류층의 화려한 옷을 걸치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딸애는 위층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서류는 대체 뭐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잘 지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아주 치가 떨리게 창피했어. 당신 꼴 좀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부장 아내 같은 구석이 있냐고. 파티에 데려갈 때마다 그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 때문에 파트너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한테는 학벌 좋고 배경 좋은 나를 사장 자리까지 밀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길을 막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난뱅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이 집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저 운 좋게 금덩이를 문 시골 출신의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기꺼이 뒤집어 쓴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배려가 그의 오만함을 양심마저 집어삼킬 정도로 키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다 맞다. 이 집에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들여서 6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가난한 주제에 애도 제대로 못 낳아서 맨날 골골대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병원비만 얼마나 깨먹었는지 아니? 유라 좀 봐라. 걔는 재벌집 딸이야. 지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임신 중이라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줬어. 너 같은 건 평생 벌어도 그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사. 똑똑하면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아들을 임신한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과 한패가 되어 저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인내, 밤새워 그를 기다리던 밤들,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이 결국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시나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은 제가 가난한 식충이라고 하셨죠. 그럼 민준 씨가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감옥 갈 뻔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와 그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어머님이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똥오줌 받아내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며 간호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제 그가 겨우 부장 자리 하나 꿰차니까 부잣집 딸 데려오려고 저를 이렇게 내쫓으세요? 천벌 받을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닥치지 못해? 너 같은 총구석 청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다 쓰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겠지? 어디서 생색이야? 이 아파트가 네 돈으로 산 거냐? 저 밖에 있는 외제차가 내 거냐? 내 아들의 그 번듯한 부장 자리가 네 덕이냐고. 다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이거나 받고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 제 가슴에 쳐박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으로 강민준을 쏘아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제 오른손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제 하얀 피부 위로 금세 붉은 멍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곱게 구슬릴 때 듣기 싫으면 험한 꼴 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지. 내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낯짝 1분 1초도 더 보기 싫다고.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알아들어? 당장 도장 찍어. 그럼 내 그거지 같은 청춘값으로 3천만 원 던져줄 테니까. 안 찍으면 너랑 내 그 병든 딸년 다리 밑에서 굴러다닐 준비나 해. 이 서울 바닥에서 네가 설거지 자리 하나 못 구하게 만들 힘 나한테 충분히 있어.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그의 말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제 손을 내려다 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리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그에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망상에 가까운 자만심이 그를 배은망덕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초라한 껍데기를 벗어던졌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지옥의 나락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펜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도장 찍을게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일 아침 내 통장으로 3천만 원 들어갈 거야. 짐이나 빨리 싸. 저는 서류 위에 단호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 자국이 유리 테이블에까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창밖의 천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3천만 원 당신 커리어 장례비로 잘 써요. 민준 씨. 그리고 이 아파트 오늘 밤 두 분이서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요. 당신들이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뭐? 이 미친년이 도장 찍고 나니까 막 나가네? 네가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고 우리 민준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천박한 주제에 잘난 척은 썩 꺼져.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딸년 데리고 이 집에서 사라져. 저는 몸을 돌려 침착한 걸음으로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다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제 어린 딸이 피곤해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담요로 딸을 감싸고 낡은 옷
몇 벌이 든 가방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의 모자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따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밀어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정중하면서도 신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요. 당장 내일 아침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요. 즉시 해고, 통지서 준비해서 그자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동시에 은행에 연락해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압류 및 강제 퇴거 절차 준비해요. 내가 빌려줬던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를 향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아온 지난 6년간의 개미놀이는 이제 끝났어요.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 딸의 숨소리는 한결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져 마치 작은 불꽃처럼 서울의 폭풍우 치는 밤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빗물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6년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후벼 파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저의 권력을 봉인하고 외할아버지의 운명적인 유언장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저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한 시골 여자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고 강민준에게 성공의 모든 영광을 안겨주면 이 결혼이 돈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의 조용한 희생은 감사함이 아닌 촌뜨기라는 이름의 치욕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강민준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던 날이 생생합니다. 구리시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던 허름한 빌라. 지금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그때 길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죠. 제가 시골 가난한 집 출신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수수한 옷차림을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너처럼 서울 올라와서 남자 하나 물어보려는 시골 애들. 내가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우리 민준이가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인생 역전해보려고 들러붙은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집이 뭐 찢어지게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나 기어들어오는 쓰레기통도 아니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만 하나 더 짊어지는 거야. 나중에 내 그 가난뱅이 친정에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니?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강민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지만 젊은 날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애써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시집살이는 정신적인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은행빚,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를 타고났고
제 천한 운명이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우리 민준이 하는 일마다 다 망하잖아. 당장 네 시골 동네로 꺼져서 친척들한테 돈이라도 구걸해 와서 남편 빚이나 갚아. 빌어먹을 줄만 아는 쓸모없는 계집애가 재수없는 집만 골라서 해. 내 말이 맞지? 아들아?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집안끼리 맞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저런 거렁뱅이를 데려오니 이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저는 그런 욕설들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강민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피폐해져가는 제 남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던 김 실장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유령회사와 복잡한 자금 세탁을 통해 파산 직전이던 강민준의 회사를 살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 그에게 계속해서 수익성 좋은 계약들을 밀어주고 사업상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니는 회사, 즉 제가 51%의 지분을 가진 태강그룹의 자회사 부장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미숙 여사 모자가 살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 역시 제가 회사에 지시하여 매입한 뒤 임원용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강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구멍가게 아줌마에서 매일 스파를 받고 명품 가방을 사들이며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귀부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귀영화가 강민준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눈에 저는 여전히 촌스러운 아줌마, 그들의 완벽한 상류층 그림 속에 더러운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던 2달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그가 어젯밤 입었던 재킷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짙은 와인색 립스틱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쓰지 않는 저렴하지만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강그룹 본사 보안팀에 연락해 손쉽게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와 최유라라는 여자 사이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체 내역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명품과 차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장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던 중소협력업체 사장의 딸, 놀기 좋아하는 철없는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유라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언제 그 촌년 쫓아낼 거야? 나 오빠 아들 임신했단 말이야. 내 아들이 태어나서 촌스러운 아줌마를 큰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강민준의 대답.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낸 그 한마디. 걱정 마, 유라야. 지금 재산 정리 거의 다 끝났어. 곧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야. 걔 꾀재재한 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사모님 자리는 무조건 내 거야. 그는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가짜 명성을 쌓아주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산처럼 쏟아부은 여자를 버려야 할 폐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저의 관용은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품에 안은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 밤 거실에서 이혼 강요극이 벌어지기 전 저는 강민준의 서재 문 밖에서 15분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무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아내 대화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엿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자의 밑바닥까지 썩어빠진 본성을 똑똑히 듣고 절대 손속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일부러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계획은 다 세운 거니? 유라가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 그 집 회장님도 넌지시 말씀하셨대. 네가 이혼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유라를 정식으로 맞아들이면 네 새 프로젝트에 10억을 바로 투자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사장 자리가 어디 가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계산해놨어요. 공동명의 통장은 지난주에 엄마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다 빼돌렸어요. 주식이랑 차도 혼인 전 재산으로 서류 다 꾸며놨고요. 그 멍청한 여자는 맨날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기저귀나 갈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뭘 하는지 알 턱이 있나요? 오늘 밤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많아야 3천만 원 쥐어주고 내쫓을 거예요. 무식한 촌년이 이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해야죠. 3천만 원? 미쳤니? 500만 원도 많다. 6년 동안 우리 집에 빌부터 산 식충이한테 밥값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촌년이 재산 분할 해달라고 덤비지 않게 잘 처리해. 이건 내 아들 피땀으로 이룬 거야. 벽돌 한 장도 못 가져가게 해. 엄마도 참. 이 아파트는 회사에서 부장직급으로 나온 사택이에요. 그 여자 이름은 등기 부등본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분할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사장으로 승진하면 회사 내부 자금으로 이 집을 아예 사버릴 거예요. 엄마랑 유라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 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 싹 바꾸세요. 유라가 들어오는데 사모님 급에 맞게 꾸며야죠. 그 서연이라는 여자 지금 꼴 좀 보세요.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잖아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오늘 밤에 아주 눈앞에서 치워버릴 겁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여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없는 한 여자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한 푼 두 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명예와 부가 모두 강민준의 능력 덕분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들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제 이름으로 된 태강그룹 본사 금고 안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민준의 장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10억. 그 회사는 사실 제가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짜 부실 채무를 떠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촌뜨기 식충이라고 욕했습니다. 초라하고 천박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수수한 옷, 부엌에서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밥 한 끼가 모두 저의 선택이었음을, 까마귀 둥지를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춘 봉황의 희생이었음을 그들은 저의 고결함을 발판 삼아놓고 이제 와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이 저라는 순진한 양을 조종하는 교활한 늑대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 빼돌리기, 시어머니 계좌로의 자금 이체, 유라와의 모든 은밀한 통화 내용이 태강그룹 감사팀을 통해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상세히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가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폭풍우 속에서 그는 스스로 무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준이 잠에서 깨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제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자신의 모든 권력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고 제가 바로 그 성을 덮치는 쓰나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미숙 여사는 손에 꽉 쥐었다고 믿었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을 때 어떻게 울부짖을까요?
그들이 지난 6년간 제게 안겨준 치욕을 저는 눈물이나 욕설로 갚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빼앗고 그 공허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파멸의 선고로 갚아줄 겁니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계속해서 갈랐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차가운 빗방울을 닦아내며 길 저편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불빛이 짙은 비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마이바흐 S클래스 한 대가 물에 잠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와 제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커다란 우산을 펼쳐들고 운전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빗물이 튀어 반짝이는 구두를 더럽히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제게 빠르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김 실장, 지난 10년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의 법률 대리인이자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기다리시게 해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괜찮으신지요? 어서 차에 타십시오. 감기 드시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딸을 안은 채 마이바흐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광란의 폭풍우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며 은은한 고급 향 냄새와 극도의 호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푹신한 시트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문의 로고가 수놓아진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제게 마른 실크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머리 닦으십시오. 파크 하얏트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주치의도 아가씨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천천히 얼굴에 빗물을 닦았습니다. 빗물을 닦아내는 그 행동과 함께 저는 촌뜨기 아내라는 초라하고 순종적인 껍데기를 천천히 벗어던졌습니다. 백미러 속 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인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이제 날카롭고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약함은 죽고 수십 개의 자회사의 운명을 쥐고 대한민국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의 막대한 자금 흐름을 조종하는 여회장의 자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됐죠? 회장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비상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회사 관련입니다.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자회사의 모든 유동 자금에 대한 동결 명령이 내부 시스템에 하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제 비서가 직접 그룹 본사의 직인이 찍힌 직위, 해제 및 해고 결정서를 들고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동시에 외부 감사팀이 회사에 투입되어 지난 2년간 그의 모든 재정 비리 및 공금 횡령 혐의를 조사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 자산 관련입니다. 강민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룹의 공용 자산입니다. 법무팀에서 24시간 내 자산 회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룹 경호팀과 은행 직원이 동행하여 해당 아파트를 봉인하고 거주자를 강제 퇴거시킬 것입니다. 셋째, 그와 시어머니 오미숙의 모든 은행 계좌 중 회사 자금과 연관된 것들은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가죽 시트의 등을 기대며 희미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준, 당신은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아주 영리한 수법이라고 생각했겠지. 당신이 이용한 그 은행이 바로 우리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전략적 파트너 은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내게는 줄 끊어진 꼭두각시의 서툰 연극에 불과했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최유라라는 그 여자 집안은요, 그쪽 아버지가 강민준의 새 프로젝트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던데, 네, 회장님. 최유라의 아버지는 흥진건설의 사장입니다. 공교롭게도 흥진건설은
현재 우리 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 하청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프로젝트 관리팀에 지시하여 품질 규정 위반을 사유로 오늘 밤부로 흥진건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회사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할 겁니다. 10억은커녕 직원들 월급줄 1,000만 원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훌륭해요. 그들은 부잣집 배경에 기대는 놀이를 좋아하고 집안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떠들어댔죠. 그렇다면 제가 그 발판을 산산조각 내주겠어요. 그 재벌집 딸내가 몰락해서 빚더미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과연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돈 냄새 풀풀 나는 고결한 사랑을 외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마이바흐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뒤로는 여전히 울부짖는 폭풍우가 남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오미숙, 당신들은 폭풍우 치는 밤에 우산 하나 없이 이 모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지.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부부의 연을 짓밟았으며 벼락부자의 허황된 망상에 빠져 살았어. 그러니 이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바깥의 폭풍우는 먹겠지만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당신들의 인생을 덮칠 테니까. 내가 직접 당신들 몸에 덮어주었던 그 가짜 부귀영화의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모든 명예와 재산을 빼앗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릴 거야. 가면 벗기 게임은 이제 정식으로 시작됐어. 폭풍과 지나간 서울의 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6성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서자 저는 곤히 잠든 딸을 품에 안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로비를 지나 최상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광활했고 은은한 고급 향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복도에 걸린 값비싼 예술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딸을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수액을 놓고 열을 내렸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고통으로 찡그렸던 작은 이마가 펴지는 것을 보자 그 끔찍했던 밤 내내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실크 이불깃을 여며주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빗물이 고여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10년 전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유언장에 서명한 이후 단 하룻밤도 저는 최고 권력자라는 제 진짜 신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금융, 부동산, 상업 제국의 지분 51%를 가진 여자가 어째서 기름 냄새, 나는 부엌에 처박혀 낡은 옷을 입고 비열한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의 모욕을 6년이나 견뎠을까? 왜 처음부터 돈으로 그들의 뺨을 후려치지 않았을까? 그 답은 나약함이 아니라 제 가족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범함으로 치유하고 싶었던 깊은 상처, 강민준과 시어머니가 늘 비웃던 시골 농부 출신인 제 어머니는 사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의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래전 제 외할아버지는 사업계의 냉혹한 늑대였습니다. 평생 이윤, 인수합병, 그리고 경제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순수한 꽃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살던 가난한 건축학도 따뜻한 마음과 빈손뿐이었던 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할아버지의 극심하고 잔인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그저 돈을 노리는 사기꾼, 신분이 다른 천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모든 보석을 내려놓고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포기한 채 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몰래 도망쳐 푼돈을 모아 행복을 꾸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하고 족보에서 이름을 파냈으며 집안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궁핍했지만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땡볕 아래서 뼈가 휘도록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혀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돈 때문에 다툰 적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고생은 그들의 기력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막 대학에 입학하려던 18살 때 아버지는 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후 어머니 역시 과로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병을 얻어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비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기 직전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돈은 결국 뜬구름과 같고 진실한 사랑과 마음의 평화야말로 사람이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제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경제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외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때 호령 한 번에 천하를 움직이고 자신의 혈육마저 내쳤던 그 권력의 화신은 이제 말기 암으로 휠체어에 의지한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제 자취방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영정 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 잔인함이 유일한 딸을 가난과 병 속에서 홀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통한의 후회를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최고의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김 실장을 필두로 한 팀을 불러 극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그룹 지분 50% 빌% 전부를 제게 넘겼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에 찢어지게 가난한 대학생에서 수십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최연소 여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재산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주식 증서들 속에서 부모님의 목숨과 맞바꾼 대가를 보았습니다. 돈을 둘러싼 검은 소용돌이, 서로를 짓밟는 비정한 현실이 저를 과거의 외할아버지처럼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교훈, 즉 집안과 돈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에 깊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김 실장에게 위임하고 복잡한 위임 계약. 네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대기업 부장인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죠. 5년의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하며 빈털터리였던 그 남자를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선 그가 폭풍우 치던 밤 제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가난한 촌뜨기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재벌집 딸을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 손을 꺾으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와 제 딸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저 같은 식충이는 폭풍우 속에서 금방 죽어버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그의 부장 자리는 공중분해되었고 살던 아파트는 차압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절규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안온한 행복을 위해 오늘 사연의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이야기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고 밤을 찢어버릴 듯한 광란의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세찬 바람이 호화로운 아파트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냉기보다 더 저를 옥죄는 것은 바로 이것이를 가득 메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티셔츠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안 청소와 열이 펄펄 끓는 어린 딸을 돌보느라 머리는 엉망진창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지난 5년간 제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 강민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은 채 붉은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네모 반듯하게 인쇄된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할 시간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내일 아침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5년의 청춘. 그가 낡은 중고차 한 대로 영업을 뛰던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를 지금의 부장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을 쥐고 상류층의 화려한 옷을 걸치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딸애는 위층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서류는 대체 뭐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잘 지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아주 치가 떨리게 창피했어. 당신 꼴 좀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부장 아내 같은 구석이 있냐고. 파티에 데려갈 때마다 그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 때문에 파트너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한테는 학벌 좋고 배경 좋은 나를 사장 자리까지 밀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길을 막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난뱅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이 집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저 운 좋게 금덩이를 문 시골 출신의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기꺼이 뒤집어 쓴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배려가 그의 오만함을 양심마저 집어삼킬 정도로 키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다 맞다. 이 집에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들여서 6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가난한 주제에 애도 제대로 못 낳아서 맨날 골골대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병원비만 얼마나 깨먹었는지 아니? 유라 좀 봐라. 걔는 재벌집 딸이야. 지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임신 중이라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줬어. 너 같은 건 평생 벌어도 그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사. 똑똑하면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아들을 임신한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과 한패가 되어 저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인내, 밤새워 그를 기다리던 밤들,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이 결국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시나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은 제가 가난한 식충이라고 하셨죠. 그럼 민준 씨가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감옥 갈 뻔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와 그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어머님이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똥오줌 받아내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며 간호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제 그가 겨우 부장 자리 하나 꿰차니까 부잣집 딸 데려오려고 저를 이렇게 내쫓으세요? 천벌 받을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닥치지 못해? 너 같은 총구석 청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다 쓰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겠지? 어디서 생색이야? 이 아파트가 네 돈으로 산 거냐?
저 밖에 있는 외제차가 내 거냐? 내 아들의 그 번듯한 부장 자리가 네 덕이냐고. 다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이거나 받고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 제 가슴에 쳐박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으로 강민준을 쏘아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제 오른손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제 하얀 피부 위로 금세 붉은 멍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곱게 구슬릴 때 듣기 싫으면 험한 꼴 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지. 내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낯짝 1분 1초도 더 보기 싫다고.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알아들어? 당장 도장 찍어. 그럼 내 그거지 같은 청춘값으로 3천만 원 던져줄 테니까. 안 찍으면 너랑 내 그 병든 딸년 다리 밑에서 굴러다닐 준비나 해. 이 서울 바닥에서 네가 설거지 자리 하나 못 구하게 만들 힘 나한테 충분히 있어.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그의 말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제 손을 내려다 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리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그에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망상에 가까운 자만심이 그를 배은망덕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초라한 껍데기를 벗어던졌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지옥의 나락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펜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도장 찍을게요.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일 아침 내 통장으로 3천만 원 들어갈 거야. 짐이나 빨리 싸. 저는 서류 위에 단호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 자국이 유리 테이블에까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창밖의 천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3천만 원 당신 커리어 장례비로 잘 써요. 민준 씨. 그리고 이 아파트 오늘 밤 두 분이서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요. 당신들이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뭐? 이 미친년이 도장 찍고 나니까 막 나가네? 네가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고 우리 민준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천박한 주제에 잘난 척은 썩 꺼져.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딸년 데리고 이 집에서 사라져. 저는 몸을 돌려 침착한 걸음으로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다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제 어린 딸이 피곤해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담요로 딸을 감싸고 낡은 옷 몇 벌이 든 가방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의 모자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따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밀어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정중하면서도 신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요. 당장 내일 아침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요. 즉시 해고, 통지서 준비해서 그자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동시에 은행에 연락해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압류 및 강제 퇴거 절차 준비해요. 내가 빌려줬던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를 향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아온 지난 6년간의 개미놀이는 이제 끝났어요.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 딸의 숨소리는 한결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져 마치 작은 불꽃처럼 서울의 폭풍우 치는 밤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빗물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6년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후벼 파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저의 권력을 봉인하고 외할아버지의 운명적인 유언장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저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한 시골 여자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고 강민준에게 성공의 모든 영광을 안겨주면 이 결혼이 돈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의 조용한 희생은 감사함이 아닌 촌뜨기라는 이름의 치욕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강민준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던 날이 생생합니다. 구리시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던 허름한 빌라. 지금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그때 길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죠. 제가 시골 가난한 집 출신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수수한 옷차림을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너처럼 서울 올라와서 남자 하나 물어보려는 시골 애들. 내가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우리 민준이가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인생 역전해보려고 들러붙은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집이 뭐 찢어지게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나 기어들어오는 쓰레기통도 아니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만 하나 더 짊어지는 거야. 나중에 내 그 가난뱅이 친정에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니?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강민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지만 젊은 날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애써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시집살이는 정신적인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은행빚,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를 타고났고 제 천한 운명이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우리 민준이 하는 일마다 다 망하잖아. 당장 네 시골 동네로 꺼져서 친척들한테 돈이라도 구걸해 와서 남편 빚이나 갚아. 빌어먹을 줄만 아는 쓸모없는 계집애가 재수없는 집만 골라서 해. 내 말이 맞지? 아들아?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집안끼리 맞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저런 거렁뱅이를 데려오니 이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저는 그런 욕설들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강민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피폐해져가는 제 남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던 김 실장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유령회사와 복잡한 자금 세탁을 통해 파산 직전이던 강민준의 회사를 살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 그에게 계속해서 수익성 좋은 계약들을 밀어주고 사업상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니는 회사, 즉 제가 51%의 지분을 가진 태강그룹의 자회사 부장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미숙 여사 모자가 살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 역시 제가 회사에 지시하여 매입한 뒤 임원용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구멍가게 아줌마에서 매일 스파를 받고 명품 가방을 사들이며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귀부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귀영화가 강민준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눈에 저는 여전히 촌스러운 아줌마, 그들의 완벽한 상류층 그림 속에 더러운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던 2달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그가 어젯밤 입었던 재킷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짙은 와인색 립스틱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 쓰지 않는 저렴하지만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그의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강그룹 본사 보안팀에 연락해 손쉽게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와 최유라라는 여자 사이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저속한 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체 내역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명품과 차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장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던 중소협력업체 사장의 딸, 놀기 좋아하는 철없는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유라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언제 그 촌년 쫓아낼 거야? 나 오빠 아들 임신했단 말이야. 내 아들이 태어나서 촌스러운 아줌마를 큰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강민준의 대답.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낸 그 한마디. 걱정 마, 유라야. 지금 재산 정리 거의 다 끝났어. 곧 서류에 도장 찍게 만들 거야. 걔 꾀죄죄한 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사모님 자리는 무조건 내 거야. 그는 저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가짜 명성을 쌓아주기 위해 돈과 권력을 산처럼 쏟아부은 여자를 버려야 할 폐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저의 관용은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품에 안은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오늘 밤 거실에서 이혼 강요극이 벌어지기 전 저는 강민준의 서재 문 밖에서 15분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무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아내 대화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엿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자의 밑바닥까지 썩어빠진 본성을 똑똑히 듣고 절대 손속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일부러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계획은 다 세운 거니? 유라가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라. 그 집 회장님도 넌지시 말씀하셨대. 네가 이혼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유라를 정식으로 맞아들이면 네 새 프로젝트에 10억을 바로 투자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사장 자리가 어디 가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계산해놨어요. 공동명의 통장은 지난주에 엄마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로 다 빼돌렸어요. 주식이랑 차도 혼인 전 재산으로 서류 다 꾸며놨고요. 그 멍청한 여자는 맨날 부엌 구석에 처박혀서 기저귀나 갈고 있는데 제가 밖에서 뭘 하는지 알 턱이 있나요? 오늘 밤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많아야 3천만 원 쥐어주고 내쫓을 거예요. 무식한 촌년이 이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사나 구경이나 해야죠.
3천만 원? 미쳤니? 500만 원도 많다. 6년 동안 우리 집에 빌부터 산 식충이한테 밥값 안 받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리고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니? 그 촌년이 재산 분할 해달라고 덤비지 않게 잘 처리해. 이건 내 아들 피땀으로 이룬 거야. 벽돌 한 장도 못 가져가게 해. 엄마도 참. 이 아파트는 회사에서 부장직급으로 나온 사택이에요. 그 여자 이름은 등기 부등본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분할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음 달에 사장으로 승진하면 회사 내부 자금으로 이 집을 아예 사버릴 거예요. 엄마랑 유라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 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 싹 바꾸세요. 유라가 들어오는데 사모님 급에 맞게 꾸며야죠. 그 서연이라는 여자 지금 꼴 좀 보세요.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잖아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오늘 밤에 아주 눈앞에서 치워버릴 겁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여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없는 한 여자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한 푼 두 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명예와 부가 모두 강민준의 능력 덕분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들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아파트의 실제 소유권이 제 이름으로 된 태강그룹 본사 금고 안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민준의 장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10억. 그 회사는 사실 제가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짜 부실 채무를 떠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촌뜨기 식충이라고 욕했습니다. 초라하고 천박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수수한 옷, 부엌에서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밥 한 끼가 모두 저의 선택이었음을, 까마귀 둥지를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춘 봉황의 희생이었음을 그들은 저의 고결함을 발판 삼아놓고 이제 와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이 저라는 순진한 양을 조종하는 교활한 늑대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 빼돌리기, 시어머니 계좌로의 자금 이체, 유라와의 모든 은밀한 통화 내용이 태강그룹 감사팀을 통해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상세히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가 연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폭풍우 속에서 그는 스스로 무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준이 잠에서 깨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제 것으로 만들려 할 때 자신의 모든 권력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고 제가 바로 그 성을 덮치는 쓰나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오미숙 여사는 손에 꽉 쥐었다고 믿었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을 때 어떻게 울부짖을까요? 그들이 지난 6년간 제게 안겨준 치욕을 저는 눈물이나 욕설로 갚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빼앗고 그 공허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파멸의 선고로 갚아줄 겁니다.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흑 같은 하늘을 계속해서 갈랐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차가운 빗방울을 닦아내며 길 저편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불빛이 짙은 비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마이바흐 S클래스 한 대가 물에 잠긴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와 제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커다란 우산을 펼쳐들고 운전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빗물이 튀어 반짝이는 구두를 더럽히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제게 빠르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김 실장, 지난 10년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의 법률 대리인이자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차 대기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 기다리시게 해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괜찮으신지요? 어서 차에 타십시오.
감기 드시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딸을 안은 채 마이바흐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광란의 폭풍우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하며 은은한 고급 향 냄새와 극도의 호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푹신한 시트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가문의 로고가 수놓아진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김 실장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제게 마른 실크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머리 닦으십시오. 파크 하얏트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주치의도 아가씨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천천히 얼굴에 빗물을 닦았습니다. 빗물을 닦아내는 그 행동과 함께 저는 촌뜨기 아내라는 초라하고 순종적인 껍데기를 천천히 벗어던졌습니다. 백미러 속 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인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이제 날카롭고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약함은 죽고 수십 개의 자회사의 운명을 쥐고 대한민국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의 막대한 자금 흐름을 조종하는 여회장의 자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들은 어떻게 준비됐죠? 회장님,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비상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회사 관련입니다.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자회사의 모든 유동 자금에 대한 동결 명령이 내부 시스템에 하달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제 비서가 직접 그룹 본사의 직인이 찍힌 직위, 해제 및 해고 결정서를 들고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동시에 외부 감사팀이 회사에 투입되어 지난 2년간 그의 모든 재정 비리 및 공금 횡령 혐의를 조사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 자산 관련입니다. 강민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룹의 공용 자산입니다. 법무팀에서 24시간 내 자산 회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룹 경호팀과 은행 직원이 동행하여 해당 아파트를 봉인하고 거주자를 강제 퇴거시킬 것입니다. 셋째, 그와 시어머니 오미숙의 모든 은행 계좌 중 회사 자금과 연관된 것들은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며 희미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민준, 당신은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아주 영리한 수법이라고 생각했겠지. 당신이 이용한 그 은행이 바로 우리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전략적 파트너 은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내게는 줄 끊어진 꼭두각시의 서툰 연극에 불과했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최유라라는 그 여자 집안은요, 그쪽 아버지가 강민준의 새 프로젝트에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던데, 네, 회장님. 최유라의 아버지는 흥진건설의 사장입니다. 공교롭게도 흥진건설은 현재 우리 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 하청 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프로젝트 관리팀에 지시하여 품질 규정 위반을 사유로 오늘 밤부로 흥진건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 회사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할 겁니다. 10억은커녕 직원들 월급줄 1,000만 원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훌륭해요. 그들은 부잣집 배경에 기대는 놀이를 좋아하고 집안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한다고 떠들어댔죠. 그렇다면 제가 그 발판을 산산조각 내주겠어요. 그 재벌집 딸내가 몰락해서 빚더미에 낳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과연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돈 냄새 풀풀 나는 고결한 사랑을 외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마이바흐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뒤로는 여전히 울부짖는 폭풍우가 남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 오미숙, 당신들은 폭풍우 치는 밤에 우산 하나 없이 이 모자를 문 밖으로 내쫓았지. 당신들은 나를 모욕하고 부부의 연을 짓밟았으며 벼락부자의 허황된 망상에 빠져 살았어. 그러니 이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바깥에 폭풍우는 먹겠지만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당신들의 인생을 덮칠 테니까. 내가 직접 당신들 몸에 덮어주었던 그 가짜 부귀영화의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모든 명예와 재산을 빼앗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릴 거야. 가면 벗기 게임은 이제 정식으로 시작됐어. 폭풍과 지나간 서울의 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6성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서자 저는 곤히 잠든 딸을 품에 안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로비를 지나 최상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광활했고 은은한 고급 향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복도에 걸린 값비싼 예술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딸을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수액을 놓고 열을 내렸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고 고통으로 찡그렸던 작은 이마가 펴지는 것을 보자 그 끔찍했던 밤 내내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실크 이불깃을 여며주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빗물이 고여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10년 전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유언장에 서명한 이후 단 하룻밤도 저는 최고 권력자라는 제 진짜 신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금융, 부동산, 상업 제국의 지분 51%를 가진 여자가 어째서 기름 냄새, 나는 부엌에 처박혀 낡은 옷을 입고 비열한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의 모욕을 6년이나 견뎠을까? 왜 처음부터 돈으로 그들의 뺨을 후려치지 않았을까? 그 답은 나약함이 아니라 제 가족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범함으로 치유하고 싶었던 깊은 상처, 강민준과 시어머니가 늘 비웃던 시골 농부 출신인 제 어머니는 사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의 유일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래전 제 외할아버지는 사업계의 냉혹한 늑대였습니다. 평생 이윤, 인수합병, 그리고 경제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순수한 꽃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살던 가난한 건축학도 따뜻한 마음과 빈손뿐이었던 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외할아버지의 극심하고 잔인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그저 돈을 노리는 사기꾼, 신분이 다른 천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모든 보석을 내려놓고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포기한 채 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몰래 도망쳐 푼돈을 모아 행복을 꾸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분노에 차서 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하고 족보에서 이름을 파냈으며 집안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는 극도로 궁핍했지만 넘치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땡볕 아래서 뼈가 휘도록 일하며 거칠어진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혀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돈 때문에 다툰 적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고생은 그들의 기력을 앗아갔습니다. 제가 막 대학에 입학하려던 18살 때 아버지는 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후 어머니 역시 과로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병을 얻어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비좁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기 직전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돈은 결국 뜬구름과 같고 진실한 사랑과 마음의 평화야말로 사람이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제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경제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외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때 호령 한 번에 천하를 움직이고 자신의 혈육마저 내쳤던 그 권력의 화신은 이제 말기 암으로 휠체어에 의지한 쇠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제 자취방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영정 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 잔인함이 유일한 딸을 가난과 병 속에서 홀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통한의 후회를 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최고의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김 실장을 필두로 한 팀을 불러 극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그룹 지분 50% 빌% 전부를 제게 넘겼고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에 찢어지게 가난한 대학생에서 수십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최연소 여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재산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주식 증서들 속에서 부모님의 목숨과 맞바꾼 대가를 보았습니다. 돈을 둘러싼 검은 소용돌이, 서로를 짓밟는 비정한 현실이 저를 과거의 외할아버지처럼 차갑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교훈, 즉 네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대기업 부장인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죠. 5년의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하며 빈털터리였던 그 남자를 대기업 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선 그가 폭풍우 치던 밤 제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가난한 촌뜨기 출신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고 재벌집 딸을 새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 손을 꺾으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와 제 딸을 길거리로 내쫓으며 저 같은 식중이는 폭풍우 속에서 금방 죽어버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그의 부장 자리는 공중분해되었고 살던 아파트는 차압당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절규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기 위한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모자랄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안온한 행복을 위해 오늘 사연의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이야기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였고 밤을 찢어버릴 듯한 광란의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은 이미 지났고 세찬 바람이 호화로운 아파트의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냉기보다 더 저를 옥죄는 것은 바로 이것이를 가득 메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티셔츠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안 청소와 열이 펄펄 끓는 어린 딸을 돌보느라 머리는 엉망진창이었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지난 5년간 제 남편이라 불렸던 남자 강민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칼같이 다려진 명품 정장을 입은 채 붉은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네모 반듯하게 인쇄된 이혼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할 시간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내일 아침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5년의 청춘. 그가 낡은 중고차 한 대로 영업을 뛰던 시절부터 온갖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를 지금의 부장 자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을 쥐고 상류층의 화려한 옷을 걸치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딸애는 위층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서류는 대체 뭐예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잘 지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난 아주 치가 떨리게 창피했어. 당신 꼴 좀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부장 아내 같은 구석이 있냐고. 파티에 데려갈 때마다 그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 때문에 파트너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한테는
학벌 좋고 배경 좋은, 나를 사장 자리까지 밀어줄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근데 당신은,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잖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앞길을 막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가난뱅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이 집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저 운 좋게 금덩이를 문 시골 출신의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가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기꺼이 뒤집어 쓴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배려가 그의 오만함을 양심마저 집어삼킬 정도로 키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위층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인 오미숙 여사가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민준이 말이 다 맞다. 이 집에 너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 들여서 6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가난한 주제에 애도 제대로 못 낳아서 맨날 골골대는 딸년을 낳아가지고 병원비만 얼마나 깨먹었는지 아니? 유라 좀 봐라. 걔는 재벌집 딸이야. 지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임신 중이라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사줬어. 너 같은 건 평생 벌어도 그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사. 똑똑하면 얼른 도장 찍고 꺼져.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아들을 임신한 재벌집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과 한패가 되어 저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헌신과 인내, 밤새워 그를 기다리던 밤들, 정성껏 차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이 결국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시나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은 제가 가난한 식충이라고 하셨죠. 그럼 민준 씨가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감옥 갈 뻔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구해와 그를 구해준 사람은 누구였죠? 어머님이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똥오줌 받아내고 죽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며 간호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제 그가 겨우 부장자리 하나 꿰차니까 부잣집 딸 데려오려고 저를 이렇게 내쫓으세요? 천벌 받을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닥치지 못해? 너 같은 총구석 청것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어디서 사채라도 끌어다 쓰고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린 거겠지? 어디서 생색이야? 이 아파트가 네 돈으로 산 거냐? 저 밖에 있는 외제차가 내 거냐? 내 아들의 그 번듯한 부장자리가 네 덕이냐고. 다 우리 민준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이거나 받고 당장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낚아채 제 가슴에 쳐박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으로 강민준을 쏘아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제 오른손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제 하얀 피부 위로 금세 붉은 멍 자국이 올라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곱게 구슬릴 때 듣기 싫으면 험한 꼴 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지. 내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낯짝 1분 1초도 더 보기 싫다고.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알아들어? 당장 도장 찍어. 그럼 내 그거지 같은 청춘값으로 3천만 원 던져줄 테니까. 안 찍으면 너랑 내 그 병든 딸년 다리 밑에서 굴러다닐 준비나 해. 이 서울 바닥에서 네가 설거지 자리 하나 못 구하게 만들 힘 나한테 충분히 있어. 내 꼴만 봐도 토가 나와. 그의 말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붙잡힌 제 손을 내려다 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리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그에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망상에 가까운 자만심이 그를 배은망덕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초라한 껍데기를 벗어 던졌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깊은 지옥의 나락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펜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도장 찍을게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일 아침 내 통장으로 3천만 원 들어갈 거야. 짐이나 빨리 싸. 저는 서류 위에 단호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잉크 자국이 유리 테이블에까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가 창밖의 천둥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천만 원 당신 커리어 장례비로 잘 써요. 민준 씨. 그리고 이 아파트 오늘 밤 두 분이서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요. 당신들이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뭐? 이 미친년이 도장 찍고 나니까 막 나가네? 네가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고 우리 민준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천박한 주제에 잘난 척은 썩 꺼져.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딸년 데리고 이 집에서 사라져. 저는 몸을 돌려 침착한 걸음으로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다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제 어린 딸이 피곤해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담요로 딸을 감싸고 낡은 옷 몇 벌이 든 가방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의 모자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려 따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밀어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낮고 정중하면서도 신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요. 당장 내일 아침 강민준이 부장으로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요. 즉시 해고, 통지서 준비해서 그자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동시에 은행에 연락해서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압류 및 강제 퇴거 절차 준비해요. 내가 빌려줬던 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됐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를 향한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이 짓밟아온 지난 6년간의 개미놀이는 이제 끝났어요.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어린 딸의 숨소리는 한결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으로 전해져 마치 작은 불꽃처럼 서울의 폭풍우 치는 밤의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빗물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6년의 기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후벼 파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6년 동안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저의 권력을 봉인하고 외할아버지의 운명적인 유언장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저 순종적이고 인내심 강한 시골 여자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서고 강민준에게 성공의 모든 영광을 안겨주면 이 결혼이 돈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의 조용한 희생은 감사함이 아닌 촌뜨기라는 이름의 치욕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강민준이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던 날이 생생합니다. 구리시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던 허름한 빌라. 지금의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그때 길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죠. 제가 시골 가난한 집 출신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수수한 옷차림을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너처럼 서울 올라와서 남자 하나 물어보려는 시골 애들. 내가 한두 번 보는 줄 아니? 우리 민준이가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인생 역전해보려고 들러붙은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집이 뭐 찢어지게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나 기어 들어오는 쓰레기통도 아니야. 너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평생 집만 하나 더 짊어지는 거야. 나중에 내 그 가난뱅이 친정에서 뭘 얻어먹을 게 있겠니?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강민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지만 젊은 날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저는 애써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시집살이는 정신적인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은행빚,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를 타고났고 제 천한 운명이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우리 민준이 하는 일마다 다 망하잖아. 당장 네 시골 동네로 꺼져서 친척들한테 돈이라도 구걸해 와서 남편 빚이나 갚아. 빌어먹을 줄만 아는 쓸모없는 계집애가 재수없는 집만 골라서 해. 내 말이 맞지? 아들아?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집안끼리 맞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저런 거렁뱅이를 데려오니 이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저는 그런 욕설들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강민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피폐해져가는 제 남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던 김 실장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유령회사와 복잡한 자금 세탁을 통해 파산 직전이던 강민준의 회사를 살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 그에게 계속해서 수익성 좋은 계약들을 밀어주고 사업상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니는 회사, 즉 제가 51%의 지분을 가진 태강그룹의 자회사 부장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미숙 여사 모자가 살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 역시 제가 회사에 지시하여 매입한 뒤 임원용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강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구멍가게 아줌마에서 매일 스파를 받고 명품 가방을 사들이며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과 어울리는 귀부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귀영화가 강민준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눈에 저는 여전히 촌스러운 아줌마, 그들의 완벽한 상류층 그림 속의 더러운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던 2달 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그가 어젯밤 입었던 재킷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짙은 와인색 립스틱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